네, 매주 수요일은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참 유튜브 겸 저술인 정청래입니다. 네, 지금도 유튜브 생중계 중. 예, 동시에 생중계하고 있고. 네. 출판인은 뭡니까?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예. 책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예약 판매 중입니다. 아하. 출판 기념회 언제 하죠? 12월 1일 12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1부 사회 이동영 2부 사회 김어준. 지난주에 알았어요. 제가 사회 본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출판 기념회 한 다음 주에 네. 그 책 출간 기념으로 우리 정세현 장관과 함께 이 방송에 출연하기로.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통보합니다. 나한테 얘기도 없이? 나한테 얘기도 없이 사회자가 정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특별. 정세현 장관이 오케이 했나요? 그거는 정청래 의원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주제 오늘 얘기해 볼 텐데. 박지원 의원이 이영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20대 영남 자영업자에서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네. 말 같은데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께서 장명은 잘한 것 같아요. 예. 내가 이제 이영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박지원 의원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요? 다음 총선에서. 네. 자,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비정상적인 했어요. 80%를 넘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지금 제자리를 찾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50%로 내려앉은 건 그래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볼 일은 아니고. 예.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는 것은 민심이 좀 떠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지지율 추이를 보니까 20대 지지율이 50%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지지율과 60대 이후 지지율이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율상 약간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한반도 평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대는 한반도 평화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 40대 지지율이 제일 높거든요.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계층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살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항상 이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에 위기가 오면 항상 주식도 떨어지고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내 삶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층이 30, 40대 같은데 20대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인 것을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내 취직이 문제인데 한반도 평화 이런 게 내 삶과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이 한반도 평화 문제가 경제의 문제이고 내 취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이 1차, 2차, 3차 계획인데요. 3차까지 완성이 된다면 800만 평 부지에 공장 부지에 1200만 평 배후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만 노동자가 일하는데 그중에 10분의 1, 3만 명은 남쪽 노동자로 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취직 자리는 아무래도 20대, 30대 초반이 많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30, 40대 가장들은 교육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거기 가서 기숙사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 문제가 잘 풀리고 남북 경협이 잘 되면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거고 노무현 대통령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해주공단을 열어라.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주공단도 열면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것이 10개가 생긴다. 그럼 30만 일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것은 청년 일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경제이고 그리고 내 취직 자리와 직결돼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는 의원님 말씀은 결국은 그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하게 되면 일자리 또 네. 내수 확장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지지율이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취업 문제, 네. 또 등록금 문제. 네.
또 지금 20대가 1인 생활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주거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문제. 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우리 삶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판단했던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것이 갑자기 1, 2년 안에 예. 살아나고 뭐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S 정권 때 IMF 위기가 왔잖아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졸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런 이제 부작용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수습하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생각해 보면 경제가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이명박근혜 정권 때 경제가 좋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자영업의 폐업률이 뭐 8, 90% 된다. 예. 근데 이것은 2000년 이래로 계속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고 다만 우리가 남북 평화를 집중하는 문제가 경제하고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경제협력이 잘 되면 어쨌든 취직자리 생기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5만 4천 명 일을 했어요. 예. 북한 노동자들도 일자리 잃었지만 우리는 개성공단이 납품하는 하청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 8천 개 정도 된다는데 여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금강산 관광을 안 하면서 금강산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들도 지금 쫄딱 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 문제는 민족 당위적 개념으로 통일이 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 활로를 되찾는데도 남북 경제 협력 한반도 평화가 필수적인 요인이 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있고 그래서 세계 3대 큰손 중에 하나인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이 평화 문제는 구심력을 먼저 형성해야 되는데 남과 북 그리고 남쪽에서도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어쨌든 평화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이 개방되면 그 우리보다는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쪽에서 과실을 따고 우리는 소외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세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북한하고 잘 관계 정립이 되면 미국 기업들이 먼저 그렇겠죠. 가서 네.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다 노리고 있어요. 사실은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가 또 이니셔티브를 쥐고 경제 활동 이런 것은 북한에 가서 투자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죠. 예. 그 이영자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벌써 레임덕을 주장하더라고요. 이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뭐 무대 임덕 현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 공세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효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날 출범한 거 아닙니까? 예.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예산입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이 처음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예산이에요. 지금 2018년 11월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올 1년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내년 정도 돼야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그것은 절대평가도 중요하지만 상대평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독일도 2%가 안 됩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대고요. 우리가 타국에 비해서 뭐 이것을 가지고 위안을 삼을 건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가 저성장 경제 둔화 국면이다.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동형 뉴스 정면선무가 YTN 라디오 또 예스 앱, 팟빵 앱, 정청래 TV까지 4원 동시 중계를 지금 하고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네. 4원 동시 중계인데 정청래 YTN도 유튜브 합니까? 안 합니다. 아직 안 합니까? 예. 정청래 TV에서 SWK님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재집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말 속 터집니다. 이렇게 글 써주셨는데 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갈리는 거 아니냐? 결국은 친문과 비문의 싸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양쪽에서 다 공격받고 비판받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자 해지.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을 떠나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속 시원하게 해명이라면 해명이랄까, 설명이라면 설명이랄까 이런 걸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야기 나온 건 없죠. 뭐 이제 이 지사를 어떻게 한다든가. 청와대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손을 그었고 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당은 홍익표 수석 부대변인 논평으로 공식 입장을 정했죠. 좀 더 지켜보자. 예. YTN 라디오 공식 유튜브가 있다고 하네요. 네. 몰랐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조금 어쨌든 당 입장 재판을 지켜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 기소를 지켜보자는 겁니까? 일단 당에서는 기소 단계에서 좀 뭔가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건데 검찰 수사를 또 이제 받아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지사에 대한 탈당 요구도 일각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뭐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들도 있고 뭐 제명을 요구하는 당원도 있고 또 적극 이 지사를 엄호하는 당원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예요. 예. 혼재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죠. 그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야당 시절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홍익표 대변인이 그런 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 이걸 가지고 아직 당론을 모아본 적도 없고 토론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던 말은 오본 거면? 글쎄 그건 정확하게 제가 뭐 이해찬 대표하고 뭐 통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당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손해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역구에서 대거 당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1인 2표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 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나왔다. 그러면 300석 중에서 150석을 가져가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지역구에서 150석이 나왔다. 그럼 비례는 한 석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데 비례대표로 그러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한 석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정당 투표를 얻었다. 예. 그럼 30석이거든요. 예. 근데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석이 됐다. 예. 그럼 25석을 비례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누구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당에서는 말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 같고요.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지역구조 타파 이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또 자유한국당도 예전처럼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 같은 경우도 크게 반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선거구라는 것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1등 하기가 어렵다면 2등만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합의를 하기가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좋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 선거제도 개편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예측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선거구제 개편 정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통과되는 관례가 있거든요. 근데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헌법 개정만큼이나 어렵다. 그런 면에서 또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스앱으로 이정희님, 정 의원님 요즘은 안 하시네요. 글 써주자마자 하셨어요. 네. 목에 좋은 차 좀 많이 드시기 바라고. 배즙을 먹고 있습니다. 예. 배즙 많이 드세요. 목이 좋다고 하니까.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끄는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했다. 한미 워킹그룹이 뭡니까? 이건 뭐냐면 6.12 정상회담이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정상끼리 합의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끼리 내려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북핵 문제가 1993년도에 불거지기 시작해서 25년간 북미 간에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었거든요. 실무자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은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단위 실무자들이 정말 정교하게 정상끼리 합의한 내용을 잘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미 간의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오해하고 막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미 간에 실무자들끼리 찰떡 공주를 하는 그런 실무자 워킹 그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한 건데 우리 청와대에서 이건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워킹 그룹은 그야말로 그 분야에 예를 들면 국장급 회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례화를 합의했다 또. 네, 그렇습니다. 자주 계속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한반도 비핵화도. 그래서 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한미 공조가 찰떡 공조가 돼야 되는데 한미 간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간에 일단 찰떡 공조를 위해서 서로 간에 오해 소지를 없애자. 이런 차원에서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다. 네. 다른 소리 내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 폭스뉴스화 그랬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북한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북한 문제였다.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죠. 미국 이 한반도 평화 이슈 이것은 사실은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변방 이슈였어요. 그래서 아태소위라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그리고 국무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과장급 정도가 이것을 핸들링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챙기고 관심을 갖고 하는 문제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고 우리로서는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네. 이 논의 자체가 조금 미국이 저장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 같은 경우는 북한에 현금이 가는 것을 막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북한과 뭐 무역을 하거나 현금을 대주거나 하는 나라에도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근데 남북 철도 연결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지금 미국이 오케이를 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됐어요. 예. 이게 11월 초에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양해를 이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도 연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연결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연구하자. 이런 공동 연구 작업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뭐 미국이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워킹 그룹이 더 좋게 발전하려면은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미국에서 한국의 상황, 한국의 처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역지사지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자, 북미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27일, 28일 열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좀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중간 선거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방한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 때마다 북한하고 좋은 관계다. 굿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를 저는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는데 그럼 본인은 목표는 재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선을 위한 작업은 사실 1년 안에 해야 돼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바로 이제 민주당 경선, 공화당 경선, 프라이머리 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지금 폼페이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시간이 많다, 느긋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 수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숨어있는 행간을 좀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각에서는 미국 혹은 트럼프에게 북한 이슈는 큰 것이 아니다. 큰 것이니까 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앞둘 때는 항상 이렇게 긴장이 좀 고조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휴전협정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싸움이 가장 치열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워킹그룹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남북철도 연결 공동조사를 전폭적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조사까지만 전폭적 지지한다는 이야기인 건지 그 이후의 것들도 한다는 조사를 왜 하겠어요. 연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좋은 조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내한다는 게 우리 정부 목표인데 문제없이 이루어지겠네요. 공동 연구 작업을 하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예. 이미 2007년도에 남북 철도 시험 운행까지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 연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명분이고 실제로 착공식 같은 걸 하자, 행사를 하자 이제 이런 것까지 합의됐을 가능성이 많죠.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출판기념회가 12월 1일 날 오후 3시에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있는 있고 그 전국적으로 북콘서트 하십니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4군데 할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2군데는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하고 대전은 확정이 됐고 다 정세현 장관이랑 같이 갑니까? 네, 같이 갑니다. 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책 내용은 이제 말 그대로 맨 첫 부분이 이제 최근에 탈북하신 분이 평양을 관광한다면 어디를 가봐야 되는지 관광 가이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던 기행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평양 생활 있고요.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금 개성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창수 사무처장이 있는데 장관급 정상회담은 언론에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 밑에 실무자 회담을 할 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치킨집 열었던 분 최원호 사장 맛대로 촌딱. 네? 맛대로 촌딱. 맛대로 촌딱이라고? 네. 지금 방화동인가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낙원 닭고기집. 그게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분 얘기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1,100개 기업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빼놓고도.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그리고 정세현 장관의 한반도 현인으로서 북한 핵 역사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알겠습니다. 북콘서트 성황리에 마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